레오 드미나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웅이었지만 배신당하고 왕국에 버려진 추하고 패배한 자입니다. 그의 힘은 오히려 저주가 되었죠. 복수를 위해 레오는 마왕 에키드나와 손을 잡고 인류 멸망을 계획합니다. 그의 목표는 인류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낡은 성에 도착한 러는 마왕 에키드나와 그녀의 4명의 강력한 장군들을 만납니다. 그의 등장에 모두가 긴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예 후드를 벗고 전직 영웅으로서 마군에 합류하고자 한다고 밝히자 모두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합니다. 러는 자기소개를 계속하며 뛰어난 검술 실력뿐만 아니라 드레이크만큼 큰 검을 소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그는 마법에도 능숙한데 에키드나가 그가 자신을 마법으로 쓰러뜨렸기에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법으로 말이죠. 에키드나를 화나게 한 후 러는 여왕과 그녀의 장군들에게 그들이 모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병사 절반을 저승으로 보냈으니까요. 면접을 완벽하게 끝냈다고 생각한 러는 기립박수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왕 여왕은 여전히 러가 자신의 사랑하는 민간인들을 결과적으로 에키드나는 레에게 화염 마법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러는 고집을 부리며 에키드나에게 자신을 고용한다면 개인 휴지로 쓰겠다고 약속합니다. 정확히 1년 전 에키드나와 그녀의 악마 군단은 갑자기 인간 영토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왕은 에키드나와 그녀의 추악한 괴물들과 싸울 전개 영웅들로 구성된 파티를 만들어낸 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에키드나와 그녀의 추악한 괴물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러는 에키드나 일행보다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악마들을 혼자 처리했습니다. 영웅 파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는 종종 그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당신의 존재만큼이나 무쓸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는 결국 그 쓸모없는 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지금은 그때 세계를 2번이나 구할 수 있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는 에키드나와 그녀의 괴물들을 단독으로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악마 군대 장군들에게 자신의 파 이야기를 들려준 후 러는 에키드나가 자신을 왜 거절했는지 마치 걸어다니는 빨간 깃발처럼 보이고 들리는데 말이야? 하고 묻습니다. 에드왈드는 아마도 그가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라서 거절당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고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이에 러는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릴리가 그의 편을 듭니다. 슈타이나가 한숨을 쉬며 러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에키드나가 그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두의 엉덩이를 걷어찰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밝게 웃으며 러는 무리에게 그 내색의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상기시켜주고 싶다고 말한다.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겠다고. 스테인에게 러의 자신만만함은 이제 지긋지긋했고 그는 마치 자신의 대머리 복수자를 빨 수 있다면 빨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러는 사과하며 자신의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에키드나와 그녀의 장코마의 장군들을 물리쳤으니 에키드나가 그를 고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에드왈드는 크게 웃으며 러의 검술이 훌륭했다고 인정한다. 이 말을 듣고 러는 자신이 처음 싸운 장군이 바로 이 얼빠진 녀석이었다는 것을 떠올린다. 에드왈드가 그들 중 가장 강하니 러는 그에게 에키드나를 섬기는 대신 세계 정복을 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 지배는 재미없다고 에드왈드가 말하자 러는 그가 부패의 재미를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멜니즈가 러를 친구 없는 루저라고 부르며 대화를 끊는다. 멜니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러는 전투 중에 멜니즈의 공격 속도가 키보드 워리어의 타이핑 속도만큼 빨랐던 것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분대에서 가장 어리석은 릴리 아케게로 향한다. 그의 시선은 그 다음 릴리 아카, 팀에서 가장 어리석은 멤버에게로 향한다. 그의 주인은 그 다음 릴리 아카, 분대에서 가장 어리석은 멤버에게로 향한다. 그는 릴리와의 첫 만남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녀를 만났던 만큼 완전히 웃겼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녀가 기억 상실증이었을 때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는 릴리가 기억을 되찾고 그녀 자신을 흉폭한 장군이라고 소개할 때까지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결국 혼쭐이 났습니다. 이 일로
릴리는 그런 취향이었기에 러에게 엄청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슈타이나와 싸웠습니다. 그녀의 최고의 마법 실력에도 불구하고 러는 압도적인 육체적인 힘으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러가 그녀가 어떻게 졌는지 상기시키자 슈타이나가 모든 여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합니다. 마법사는 힘만으로는 싸울 수 없다며 불평하고 울지만 레오는 마법으로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힘으로도 말이죠. 좌절한 슈타이나는 다시 한번 그가 왜 마족 군대에 들어가려는지 묻습니다. 러는 에키드나를 물리친 후 레날레스로 돌아왔는데 환영받기는커녕 프랑켄슈타인처럼 취급받았다고 말합니다. 괴물. 그가 싸워왔던 인간들이 그의 목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은 신하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를 추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인류를 몰아내고자 하는 어두운 욕망에 불타오르며 그는 에키드나의 문을 두드려 그녀와 악마들과 함께 싸우고자 했습니다. 슈타이나가 러에게 구두로 지지하는 대신 도덕적인 지지를 해주며 그의 악마 군대에 합류하려는 이유가 정당하므로 자신이 직접 한 달 동안 그의 실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에게 장군들이 자신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에키든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에 동의한 러는 장군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슈타이나가 그들에게 계급을 올리고 성을 수리하며 미국 이모 아이들에게서 무기를 구하면 장군들이 에키든에게 그를 위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대신 말이죠.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러는 에키드나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인간을 죽이는 것을 금지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왜 마왕이 그렇게 자비로운데 세상을 정복하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왕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한데 세상을 정복하려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다정한데 말이죠. 다음 날 러는 일찍 일어나 파티를 시작하기 위해 슈타이나를 깨우러 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보니 슈타이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가 보니 슈타이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취약한 모습을 보고 러의 본능이 꿈틀거리지만 그러다가 그는 슈타이나가 25세가 넘었으므로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슈타이나가 깨어나지 않자 러는 목소리 변환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에키드나의 목소리로 바꿉니다. 그것으로 그는 슈타인에게 보고서를 건네달라고 요청하고 흡혈귀는 놀라서 깨어납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지 않고 슈타이나가 악마 군대 후보자들의 최종 결정을 작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목소리를 원래대로 돌린 러는 슈타인에게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슈타이나가 고개를 들고 에키드나 대신 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는 화가 나서 그에게 마법 공격을 가한다. 이 눈토끼에게 계속 공격을 받는 러는 자신이 마왕군을 얼마나 박살냈는지 생각한다. 그 덕분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고 군대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4명의 장군이 병사들이 했던 모든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현재 슈테이나가 레오와의 일방적인 싸움 후 거친 숨을 몰아쉰다. 슈타이나의 상태를 본 러는 그녀에게 운동을 하라고 말하고 그 말은 슈타이나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잠시 후 슈타이나는 다시 직장복을 입고 나타나 러가 자신의 업무 목록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업무 목록을 검토한 후 러는 슈타이나가 자신의 얼굴에 쪼그리고 앉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그 이유를 묻기로 한다. 좌절한 슈타이나는 부하 직원 없이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얼굴을 병이 뚜껑처럼 쓰려고 슈타이나의 상황을 이해한 러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목록을 검토하며 러는 그녀의 모노리액터를 보충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론 보상으로 그녀는 그에게 영혼을 빼앗는 하와크투아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러 가기 전에 러는 슈타이나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망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슈타이나가 러를 무시합니다. 변장을 하고 나선 러는 방을 나서며 밝은 피부색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보고 도망치는 악당. 30분 후 러는 돌아와 슈테인에게 일을 처리했다고 알립니다. 슈테이나가 새로운 임무를 주려고 하자
러는 싸구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다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러는 주문을 사용하여 슈테이나를 감시합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슈타이나가 화가 나서 레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지만 악당으로 전락한 전직 영웅은 여전히 소파에 붙어 있다. 꼼짝도 않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슈타이나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러의 엉덩이를 전기 충격으로 날려 다시 실업자로 만들려는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린다. 그때 노크 소리가 방해한다. 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슈타인에게 자신이 악마 군대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증명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악마 군대 최고의 인재임을 증명할 생각이다. 러가 복도에서 마주쳤던 디아네트가 들어온다. 디아네트는 러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모노리 액터들을 처리했다고 말한다. 그가 준 부적, 자신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슈타이나가 레오에게 다이아네트를 다크웹에서 샀냐고 묻는다. 한숨을 쉬며 러는 30분 동안 외출했던 것은 사실 고블린 금세공인에게서 자수정을 구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는 그 자수정에 그녀의 파장을 담아 누구든 착용할 수 있는 부적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러는 슈타인에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한 이유는 그녀나 고위 마법사만 관리할 수 있는 모노리 액터를 관리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녀나 고위 마법사만 관리할 수 있거든요. 러의 배려에 놀란 슈타이나가 말문이 막히자 러는 디아네트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디아네트가 자신을 걱정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이죠. 슈타이나가 디아네트를 바라보자. 디아네트는 슈타이나가 과도하게 일하는 것을 자주 봤지만 자신이 한심한 루저라 도와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를요? 러를 만나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요. 이 말을 들은 슈타이나는 감상적으로 변하며 다이아넷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착한 노예가 되어줘서 나중에 러는 슈타이너에게 기업의 악당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찮은 일들을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러의 영악한 행동에 약간 짜증이 난 슈타이나는 그에게 왜 이전에 말해주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이걸 레어는 슈타이너가 항상 안절부절 못하니까 미리 알려줘도 소용없었다고 대답합니다. 말해봤자. 그러면서 러는 슈타인에게 노예들을 믿으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내일 신이 슈타이나를 데려가도 조직이 그녀 없이도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슈타이나는 러를 칭찬하기는커녕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으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빈둥거린다고 화를 냅니다. 보복으로 레어는 자신이 그 2시간 동안 그녀의 대량살상 오락거리들을 꼼꼼하게 연구했다고 밝힙니다. 슈타이나가 페미니스트들과 BTS 팬덤에게 러를 매장하기 전에 러는 그녀에게 부하들에게 시킬 수 있는 모든 일들의 목록을 건넵니다. 마침내 러의 업무에 대한 헌신에 만족한 슈타이나가 사과하며 러의 게임 방식을 잘 몰랐다고 말한다. 그의 게임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러는 새로운 직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태연하게 슈타이나를 안심시킨다. 신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슈타이나는 그의 솔직함에 입술을 삐죽거리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러의 마음속 사랑에 굶주린 아이는 기뻐서 작게 춤을 춘다. 그날 밤 러는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슈타이나의 방에 들어간다. 슈타이나의 비밀의 방 아니지만 그의 실망스러움과 함께 슈타이나가 라르고 도시에서 식량을 조달하려는 릴리의 엉뚱한 계획에 대해 그에게 알려줍니다. 라르고라는 이름을 듣자 러는 그곳에 여러 개의 탐험되지 않은 섬들이 있으며 그곳에는 동식물과 광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러는 열대섬으로 갑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대신 릴리를 돌보게 됩니다.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슈타이나가 악마 군대와의 동맹에 대해 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라르고의 사람들, 3000년 전 악마왕 벨리알은 미술학교에서 낙방했고 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행히도 벨리알이 패배하면서 인간과 악마 모두가 패배자 신세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종족과 마찬가지로 용족도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고자 했지만 인간들에게 구두두악기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용족들은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아온 라르고에서
슈타이나가 계속해서 레에게 에키드나의 인간 세계 침략이 용족들에게 과거를 잊을 수 없었기에 환영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동맹 덕분에 마족 군대는 라르고에서 직접 온 식량과 장비를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라르고에서 온 것이죠. 슈타이나는 라르고에서 안전하게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러에게 리리와 함께 가주길 바란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를 데려가고 싶다고 합니다. 약간 호기심이 생긴 러는 슈타인에게 왜 에드왈드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가 용족이니까. 그리고 슈타이나가 에드왈드가 성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리리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해요. 한숨을 쉬며 러는 슈타인에게 자기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털복숭이 아이콘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역겨움을 느낀 슈타이나가 러에게 여자들이 곰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화내며 말합니다. 현재 리리는 피임을 왜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러는 차원문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르고와 에키드나 성 때문에 그들은 일을 제때 끝낼 수 없을 거예요. 릴리의 장난 때문에. 만약 적임자가 배정되었다면 하루 이틀 안에 끝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며 그는 씁쓸하게 한숨을 쉽니다. 그 일을 그들은 하루 이틀 안에 끝냈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한편 릴리는 러가 자신의 미래 남편이라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FBI가 자기 집 문을 부수는 것을 원치 않아 러는 재빨리 릴리를 잠재웁니다. 그날 후에 러는 좌절하여 자신의 텐트로 돌아옵니다. 그는 단지 임시직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권한이 없고 만약 그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용족들이 그들에게 수십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릴리의 어린애 같은 행동 때문입니다. 용족들의 환심을 잃을까 두려워 러는 릴리가 나타나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은지 묻자 머리를 잡고 좌절합니다. 릴리의 순진함을 알기에 러는 그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릴리는 약을 찾으러 뛰어다닙니다. 릴리가 착하지만 정신적으로 부족한 아이라는 것을 알기에 레어는 더욱 속상합니다. 아이입니다. 에키드나의 성으로 돌아온 슈타이너는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걱정하며 말리치에게 릴리에게 그런 큰 책임을 맡긴 것이 옳았는지 묻는다. 한숨을 쉬며 슈타이너는 릴리가 사촌간 결혼의 산물일지라도 그녀는 사령관 중 한 명이며 릴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말리치와 이야기하는 동안 슈타이너는 옛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는 병사 부족과 파괴된 성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던 에키드나와 나눈 대화를 기억해낸다. 그리고 러와의 싸움에서 병사를 한 명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에키드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에키드나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의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가 일부러 봐줬다는 사실에 에키드나는 더욱 낙담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인간에게 완전히 패배했으니까요. 잠시 후 릴리가 들어와 슬픔에 잠긴 여왕에게 꽃을 건네주자 다행히도 에키드나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의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현재 러는 릴리가 자신의 이전 두통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두통을 느낍니다. 그의 이전 두통을 말이죠. 릴리가 그 모든 에너지를 과제를 해결하는 데 쏟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면 애초에 이런 공영에 처하지 않았을 거야. 갑자기 러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더니 리리의 썩은 멜론 같은 뇌를 바꿀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해. 다음에 리리가 성저의 러의 텐트에 왔을 때 그녀는 러가 위독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하게 돼. 계획대로 러는 리리에게 자신이 뱀에 물려서 아침 입김보다 독성이 강한 뱀에 물려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말해. 생사가 걸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리리는 레에게 즉시 그녀는 서쪽 산에서 약초를 구해올 것이다. 릴리의 결정에 기뻐한 레어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12시간밖에 없다며 서두르라고 말한다. 살라갈, 릴리가 떠나자 러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릴리를 감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보는 눈을 보낸다. 감시하다. 알고 보니 러는 릴리가 팀 관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시련을 준비해 두었다. 팀 관리. 한편 릴리는 펜리르로 변신하는데 펜리르가 변신하는 것을 본 러는 놀란다. 신성한 늑대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릴리는 길을 막고 있는 바위를 만나자 갑자기 멈춰섭니다. 한편 러는 자신의 텐트 안에서 편안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씩 웃습니다. 릴리의 첫 번째 시험은
그 바위에 걸린 마법을 풀기 위해 부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불행히도 릴리가 부하들에게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려던 러의 계획은 릴리가 엄청난 힘으로 바위를 부수자 실패합니다. 결국 릴리의 엄청난 힘이 지능을 능가하며 그녀는 바위를 부수는데 성공합니다. 바위를 뚫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릴리를 보며 러는 릴리가 다음 시험에서는 알아챌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다음 시험에서야 제대로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릴리는 길을 막고 있는 슬라임 무리를 만납니다. 이 시험에서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부하가 나머지를 없앨 핵심 슬라임을 식별해야 합니다. 나머지 슬라임들을 없앨 핵심 슬라임을 찾아야 하죠. 하지만 릴리는 다시 한번 실수로 자신의 힘으로 핵심 슬라임을 뭉개버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고 있습니다. 릴리가 절벽에 다다르자 건너편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바로 그때 러가 음유시인으로 변장하여 나타나 릴리가 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건널 수 있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에서 영감을 얻은 릴리는 마침내 날 수 있는 부하를 이용하여 건너갈 생각을 합니다. 러가 그 순간을 축하하기도 전에 릴리는 물속으로 뛰어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수영하라고만 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러는 포기하고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릴리가 어뢰에게 와서 친구들에게 의지하면 일이 더 쉬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음유시인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을 이용해서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러너는 자신의 노력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후 슈타이나가 레어에게 에키드나가 그를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비밀 요원 인격인 암흑기사 오닉스를 특별히 요청했다고 알립니다. 암흑기사 오닉스 말입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레어는 슈타이나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고 에키드나가 자신의 변장을 눈치챘을까봐 더욱 불안해합니다. 슈타이나는 초조하게 에키드나에게 어둠의 기사 오닉스 덕분에 임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말을 들은 러는 슈타인에게 화를 내며 도대체 누가 유전자 풀에 오줌을 쌌길래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묻습니다. 슈타이나는 부모님이 알라바마 출신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되묻습니다. 한숨을 쉬며 러는 에키드나를 생각하며 검술 실력만 놓고 보면 마왕 에키드나는 에드발드를 훨씬 능가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마법 실력 또한 슈타이나를 압도하며 그녀가 진정한 여왕임을 증명한다. 결국 레어는 자신이 어떤 계략을 써도 에키드나는 금방 자신임을 알아챌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순식간에 러의 불안감을 감지한 슈타이나는 에키드나가 그의 정체를 알게 되더라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는 슈타인에게 자신 때문에 매력적인 여자가 실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에키드나가 알게 되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크 나이트 오닉스로 변신하여 마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의 방에 들어서자 러는 그를 칭찬하며 기뻐하는 에키드나를 만납니다. 훌륭한 직원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러는 엄청난 봉급을 기대하지만 에키드나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마왕이 메뉴에 없다는 사실에 속상한 러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는다. 식사 중 그는 흥이 넘치는 에키드나를 보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때 에키드나가 갑자기 그의 투구를 버스라고 한다. 변명하려 하자 에키드나가 레어 앞에 나타나 그의 투구를 벗겨버린다. 들키자 러는 조상님께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그의 혈통은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한편 에키드나는 그의 얼굴을 관찰한 후 위대한 암흑 기사 오닉스가 얼마나 곱상하게 생겼는지 비웃는다. 그 순간 러는 에키드나가 자신이 최대의 적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를 통해 그는 에키드나를 아주 취하게 만들어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무사히 탈출할 계획을 세운다. 그 생각을 하며 그는 술병에 다가가 그녀의 잔을 다시 채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그러는 동안 목소리가 그에게 에키드나에게 덤벼들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럴 생각을 접어요. 도덕심이 있는 쓰레기라서 말이죠. 불행히도 플롯의 신은 좋은 기회를 놓친 그의 계획에 엄지를 내리고 에키드나를 술에 취하지 않도록 만들어 그를 벌주기로 결정해요.
러가 공영에 처한 동안 다른 곳에서는 슈타이나가 편안하게 차 한 잔을 즐겨요. 러를 생각하자 슈타이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져요. 러가 해고되어 사운드클라우드 듣보잡 래퍼가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슈타이나가 그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러는 에키드나와 의미 없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는 소시지에 대해 묻고 마왕이 소시지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러는 그 뚱뚱보에게 채소를 먹어보라고 말할까 생각합니다. 마왕이 소시지를 한 입 베어 물자 러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에키드나는 릴리가 라르고에서 물건을 가져올 만큼 똑똑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키드나의 미소를 보며 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그는 그녀가 마냥 행복하고 걱정 없는 순수한 소녀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마왕을 엿먹일 심산으로 러는 후드가 자신을 뛰어난 요리사 솔트비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소시지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에키드나는 요리하는 남자는 PS5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러가 PS5를 달라고 하기도 전에 에키드나는 갑자기 그의 투구를 왜 쓰고 다니는지 묻는다.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러가 묻기도 전에 에키드나는 분위기를 망치며 그가 왜 투구를 쓰고 다니는지 묻는다. 거짓말하는 게 그의 DNA니까 러는 에키드나에게 티에나 여신의 저주를 받아서 얼굴을 제한된 시간 동안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러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에키드나는 그와 함께 밤새도록 마시자고 합니다. 슈타이나의 방으로 돌아온 릴리는 러가 만보랩송을 만드는 것을 막도록 슈타이나를 격려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디아네트의 괴로운 목소리에 의해 중단됩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에키드나는 레에게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러는 겸손하게 아직 자매들이 자신을 파피라고 부르는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에키드나가 미소를 지으며 곧 그의 말솜씨를 시험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러는 용기를 내어 마왕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영웅 러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영웅 레어. 러라는 이름을 듣자 에키드나는 격분하며 레어를 자신의 군대에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레고밭을 걷겠다고 말합니다. 발끈하며 화를 내는 와중에 에키드나는 러가 없었다면 신성한 도시 레날레스에 있는 희귀한 보물인 현자의 돌을 이미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현자의 돌, 레날레스. 소문에 의하면 황무지를 비옥한 들판으로 바꾸고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했으며 심지어 불멸의 힘을 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러는 현자의 돌을 떠올리며 과거 자신이 비슷한 돌을 사용했던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것은 레날레스에 있는 것과는 달랐지만 그는 그 힘에 대한 모든 소문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의 증폭도 저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키드나가 현자의 돌을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된 러는 그녀에게 무슨 목적으로 진짜 속셈이 뭐냐면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지만 에키드나는 러를 발코니로 데려갑니다. 도착하자 러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합니다. 그러자 에키드나는 인간 세상과 달리 막에는 광활한 황무지라고 설명합니다. 햇빛도 식물도 없고 공기는 무겁고 물은 탁하고 불순합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 때문에 마족들은 부족한 자원을 두고 싸웁니다. 자원이죠. 그러자 에키드나가 러에게 자신의 진짜 소원은 햇살과 초원, 깨끗한 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인류와 전쟁을 벌여 현자의 돌을 빼앗아 자신의 백성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러는 에키드나에게 비타민 D가 필요하면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타민 말이죠. 에키드나는 미소 짓지만 누구를 잡아먹어야 할지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현자의 돌을 얻기 위해서 러는 전쟁 중 인간들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상기시키며 그녀의 말에 반박합니다. 전쟁 중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에키드나는 자신의 친절함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군대의 절반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대화 중 에키드나는 러가 인류의 영웅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고도 인정합니다. 그 순간 러는 에키드나가 실제로 얼마나 친절하고 마음이 여린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마왕에게 방해받았는데 마왕은 그에게 왜 마계군에 들어왔냐고 묻는다. 더 이상 에키드나를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 러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 슈타이나와 릴리가 두 통의 편지를 가지고 난입한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느낀 에키드나와 러는 편지를 읽고
멜니츠가 군대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에드발트가 병사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맥스를 처벌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런은 멜니츠 옆에 나타나 그에게 왜 갑자기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했냐고 묻는다. 멜니츠가 침묵하자 런은 세상에 슬픈 파란머리 사람이 이미 충분하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재촉한다. 허가 제속. 결국 불쌍한 패배자는 입을 열고 문제가 자신의 나이라고 털어놓는다. 계속 이 말을 들은 런은 멜니즈에게 정말 16번째 생일 파티를 못해서 속상한 거냐고 묻는다. 계속. 그러자 멜니즈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척하지 말라고 말하고 에키드나와 4명의 광대 장군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 런은 짜증을 낸다. 계속. 알고 보니 런은 멜니즈에게 치료를 해주러 가기 전에 성에 들러 에키드나에게 멜니즈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런은 멜니즈가 계획한 기습 공격에 당하게 됩니다. 멜니즈가 자신인 걸 모른다는 걸 깨달은 런은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현재 런은 그의 옆에 앉아 삽케이에 찍혔다고 도망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에게 한숨을 쉬며 멜니즈는 그냥 뿅 가서 히피 생활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런은 멜니즈에게 장군으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언제든지 떠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멜니즈로부터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자 런은 걱정이 되어 몰래 멜니즈를 쇠사슬로 묶어 도망치는 것을 막기로 한다. 친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런은 멜니즈에게 인도로 자아 성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맘껏 표현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직장을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침묵 속에서 런은 골프맘과 피시넷만이 멜니즈를 힙스터 척하는 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멜니즈는 허풍을 그만두고 사흘 안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인터뷰인데 그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말주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멜니즈는 일어서서 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프로 수다꾼이 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말 잘하는 전문가 말이죠. 러는 그의 요청에 놀라 멜니츠에게 잔디라도 만져봤냐고 묻는다. 대신에 이제 당황한 멜니츠는 도망치려 하지만 러가 전에 몰래 채워놓은 족쇄에 금세 잡힌다. 결국 러는 굴복하여 자기 위해 기름칠을 해준다면 도와주겠다고 멜니츠에게 말한다. 그를 성으로 돌아온 러는 멜니츠와 나눈 대화를 에키드나, 슈타이나, 릴리에게 알리지만 멜니츠에게 기름칠을 해달라고 부탁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빼놓는다. 고양의 귀를 쓰고 멜니츠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알게 된 에키드나는 그를 위해 그렇게 노력한 장군을 칭찬합니다. 그런 다음 에키드나는 레오에게 멜니츠가 인류에 대한 증오를 자주 표출했다고 말하며 그가 멜니츠를 물리쳤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암살 장군은 그를 제거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인류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제를 바꿔 레이어는 에키드나에게 에드왈드의 소식을 묻고 에키드나는 바보는 맥스를 베려고 했지만 보통 칼로는 드래곤의 비늘을 뚫을 수 없다는 걸 잊었어. 슈타이나가 대화에 끼어들며 에드발트는 사촌간에 결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삶을 포기할 생각을 못할 거라고 말해. 그날 밤 런은 웨이터 복장을 하고 멜니츠에게 메이드 복장을 입힌다. 그리고 함께 신입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데 멜니츠가 러를 불러 따로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왜 웨이터 일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리즐러가 되는 거야. 그러자 러는 말솜씨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거죠. 한숨을 쉬며 멜니즈는 러의 쓸데없는 수업을 참아냅니다. 그러다가 주방장이 그를 불러냅니다. 둠나마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요. 러는 멜니즈를 불러 세우고 친근한 표정을 짓는 법을 가르칩니다. 표정 말이야. 멜니즈가 무시하려 하자 러는 그의 머리를 때리고는 그에게 훌륭한 의사소통 전문가가 되는 몇 가지 요령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키가 180cm가 넘는 것입니다. 그걸로 러는 멜니즈를 보내 커다란 까만 늑대 무리를 상대하게 합니다.
늑대들이 그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덤프트럭을 잡아채는데 그 모습이 멜니즈에게 당신의 삼촌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고 늑대들에게 말하려고 하자 늑대들은 농담으로 그 구멍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제 화가 난 멜니즈는 늑대의 팔을 부러뜨리며 본때를 보여줍니다. 그날 밤 늦게 멜니즈가 러의 방에 들어온다. 러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모의 면접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러의 가르침을 떠올린 후 멜니즈는 그에게 마군에 들어간 진짜 이유를 밝히라고 한다. 러가 질문을 피하려는 순간 멜니즈가 그의 말을 자른다. 인류 멸망이라는 핑계로 얼버무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한숨을 쉬며 러는 슈티나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할 줄 알았다고 말한다. 네, 이윽 그를 대신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멜니즈는 깊이 생각한 끝에 자신만큼 강한 남자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악마 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힘을 가진 자에게는 인류 멸망을 위해 악마 군대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차에 치인 사슴처럼 당황한 러는 이 대화를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자 멜니즈는 짜증을 내며 러의 머리에 물건을 던집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자 멜니즈는 전직 영웅에게 한때 자신이 보호했던 인간들에게 쓰다 버린 티슈처럼 버려지는 것이 상처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가 한때 보호했던 인간들에게 쓰다 버린 휴지처럼 버려지는 것이 마음 아프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멜니즈는 인간과 악마의 혼혈이었고 부모는 그를 두려워하여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마침내 암살자 길드에 팔렸고 그는 그곳에서 모든 기술을 익혀 최고의 암살자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잔혹하게 대우받았기에 멜니즈는 비밀리에 에키드나의 악마, 군대를 도와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에키드나가 다음 피에 메리 블러디 메리가 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나서 에키드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악마 군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왕이 사로잡은 인간들을 위한 향연을 베풀 때 멜니즈는 구석에 앉아서 침울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슈타이나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에키드나의 전략의 일부이며 연회를 통해 에키드나는 자신의 전사들의 사기를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키드나의 전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멜니즈는 그의 마음이 그 괴짜 마왕에게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괴팍한 마왕에게 말이죠. 에키드나가 그에게 악마들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멜니즈는 인간을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비밀리에 모든 인간을 죽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 러를 만나게 됩니다. 싸움에서 진 후 멜니즈는 러에게 하데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러는 그저 괭이로 그의 고압정맥을 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팡이 말이죠. 현명한 말을 남기고 러는 돌아서서 떠났다. 현재 멜니즈는 러가 왜 아직도 인간들에게 마음이 약한지 의아해하며 울기 시작한다. 인간들은 너무 역겹다는 생각에 그가 우는 것을 보고 러는 악마 군대가 얼마나 한심한 소년들과 테일러 스위프트 팬보이들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한다. 소년, 소이보이는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됨. 결국 러는 멜니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한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들을 지켜왔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러는 원래 산업의 정점에 달한 세계 출신이었다. 혁명. 저 세상 생물들이 도착하기 전 지구에는 오직 인간만이 살았습니다. 인간들만이요. 하지만 어느 날 평균적인 미국인 크기의 구멍이 도쿄 한복판에 뻥 뚫렸습니다. 도쿄예요. 그 구멍에서 임프, 드워프, 그리고 다른 생물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질린 악마들은 인간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인간이 항상 약했기에 러시대의 과학자들은 악마의 피를 주입하여 인간 병기 12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강화된 인간들은 데미아트 시리즈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데미아트는 레어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인류를 보호하는 산만을 알았던 러너는 계속해서 인간을 위해 싸웠습니다. 동료들이 노화와 상처로 쓰러지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산업이 마법으로 대체되는 동안에도 러는 계속해서 인간을 위해 싸웠습니다. 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지만
동시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그를 없애기로 결정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슬픔 대신 그는 드디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영웅으로서의 삶을 그만둘 기회였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런은 혼란스러워하는 멜니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에키드나가 아버지 시크리우스처럼 짐을 싸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말입니다. 멜니스는 러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설정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런은 왜 갑자기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그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말로 쏟아내고 싶었던 것뿐이라는 걸 깨닫는다. 마침내 들어줄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멜니스는 침묵을 깨고 러의 애 이야기가 이상하다며 100년 전 시크리우스가 인간 세상을 침략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을 계속하기 전에 러가 그의 말을 자르고 전설에 따르면 수년 전 한 현자가 세상을 구했고 그 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힌다. 어리둥절한 멜니스는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러는 그저 은퇴한 영웅일 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삶의 목표라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게다가 러는 멜니스가 좋은 편이라고 칭찬하며 에키드나를 위해 철학자들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철학자들을 돌로 쳐서 에키드나를 위해 응징하겠다고. 러의 기이한 이야기를 여전히 이해하려고 애쓰던 멜니스는 러가 자신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이유를 묻습니다. 자신에게 왜 자신의 과거를 말해줬는지 묻습니다. 러는 메이드 복장을 한 당신이 굴복하기 쉬워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다음 날 러는 에드왈드의 딸 기리에타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녀는 러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도와줘. 기리에타는 에드왈드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훈련시킨 병사들이 하찮은 키메라에게 패배하자 인생을 포기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병사들에게 격분했지만 에드왈드는 그들의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자기 파괴가 최고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레어는 에드왈드가 워낙 우둔해서 만약 그가 젖꼭지 통에 빠진다면 엄지손가락을 빨며 나올 거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고 러는 기리에타에게 왜 에드왈드가 신입들을 대마법사와 싸우도록 보냈는지 묻습니다. 가장 강력한 괴물 중 하나인 키메라입니다. 한숨을 쉬며 기리에타는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자신만큼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괴물을 처치하는 데 실패하자 에드왈드는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러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해한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별한 무언가를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종종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리에타가 러에게 아버지가 왜 모두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지 묻자 러는 아버지 안에 있는 아시아인의 기질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부지런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부지런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버지 안에 아시아인의 기질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항상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리에타가 동의하자 러는 에드왈드는 훌륭한 전사지만 선생으로서는 형편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리에타는 러가 아버지를 이긴 후 에드왈드가 자신의 훈련 부족을 탓하며 욕을 했다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엉뚱한 훈련이 늘어났고 그는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너프가 불가능한 남자와 싸웠어요. 기리에타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러는 그녀가 에드발트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러의 말에 동의하며 기리에타는 항상 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에드발트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그에게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훈련 때문에 그의 부대는 탈진해서 쓰러지고 있죠. 레어는 에드발트의 부하라면 자신이라면 도망쳤을 거라고 말하며 그래서 그의 부대가 여전히 그를 위해 싸우려 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불안해하는 기리에타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레어는 그에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자신이 나머지를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나머지는 기뻐하는 기리에타는 러 아빠에게 감사를 표한다. 한편 멜니스는 회의를 열어 스타이나와 릴리에게 러가 인류에 대해 실제로는 아무런 원한도 품고 있지 않다고 알린다. 그들이 러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지 궁금해하자
릴리는 그의 성실성을 보증하고 런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멜니스는 회의적이며 릴리가 순진하다고 생각하지만 슈테이나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며 러가 모두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결국 슈테이나는 그를 믿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런은 에드발트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릴리의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바로 그때 하인이 에키드나의 부름을 받았다고 알립니다. 러가 마왕 에키드나를 만났을 때 그는 에드발트가 자신을 장군에서 보병으로 강등시켜 부하들을 더욱 독려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숨을 쉬며 레어는 이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에키드나에게 상황을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돌아서는 순간 마왕은 에드왈드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자신이 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레어, 릴리, 슈타이나가 지하 지역을 탐험하던 중 기계시대의 유물을 발견합니다. 레어는 팬텀 가우이라는 이 유물이 최상급 키메라보다 더 위협적이며 이것을 이용해서 에드왈드의 중년의 위기를 구할 것이라고 일행에게 알립니다. 위기들, 훈련장으로 돌아온 에드왈드는 부대를 소집하고 병사들은 이 산소 낭비꾼이 또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한다. 이제는 공기만 차지하는 존재가 될 거라고. 에드왈드는 자신의 지휘권을 내려놓았으니 지리에타가 부대를 지휘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하늘에서 이를 지켜보던 런은 미소 짓는다. 세상이 에드왈드를 그냥 놔둘 리 없다고 생각하며 마침 팬텀 구이 숲에서 나타나 에드왈드와 그의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병력들, 유물의 힘을 평가한 후 에드왈드는 그의 부대에게 싸울 것을 명령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팬텀 구은 무사합니다. 좌절한 에드왈드는 그의 부하들을 멍청이라고 꾸짖습니다. 갑자기 팬텀 구이 매우 강력한 광선을 발사하자 런은 개입해야만 합니다. 그 순간 런은 팬텀 구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에드왈드가 유물을 파괴하도록 돕기로 결정합니다. 러가 지시를 외치자 멍청이 에드왈드는 투덜거리며 살살하라고 말합니다. 러에게는 상식인 것이 그에게는 모두 새로운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되자 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작전 수행 중 지리에타가 도움을 제안하지만 에드왈드는 무시하며 부엌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지리에타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자신이 하는 일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어는 지리에타를 돕게 하라고 에드왈드에게 말하며 그녀를 거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아들인 에드왈드는 팬텀 가요를 향해 돌격하여 마침내 쓰러뜨립니다. 에드왈드가 지리에타와 러에게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려는 순간 러는 팬텀 구이 지원군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지만 러는 새로운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에키드나, 멜니스, 릴리, 스타이나가 이미 상황을 제압했음을 알게 됩니다. 러는 에키드나가 유물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며 놀랍니다. 몇 시간 전 릴리와 스타이나는 러가 다크 나이트 오닉스라는 가명으로 유물을 되살려 에드왈드를 정신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에키드나에게 알렸습니다. 망상들? 이 말을 들은 에키드나는 때로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며 에드왈드는 소중한 그녀의 장군이기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현재 에키드나는 효율적으로 3개의 추가 유물을 처리하고 러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일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유물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에키드나는 자신의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팬텀 어의 형제들을 소멸시켰다. 레어는 에드왈드가 혼자서 팬텀 가율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질책합니다. 혼자서 말이죠. 러가 예전에 자신이 병사들에게 똑같이 가혹한 말로 꾸중했던 것을 상기시키자 용장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즐거워하는 러는 지리에타가 나서서 중재할 때까지 계속 에드왈드를 볶습니다. 착한 경찰 역할을 하면서 말이죠. 지리에타는 러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상식이라고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러의 수준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에드왈드는 부대원들에게 사과하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를 본 그의 병사들은 그가 급여를 인상하고 오후 5시 칼퇴근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용서를 베풉니다. 에드왈드는 앞으로 더 배려하겠다고 약속하며 동의하고 러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처럼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다음 날
슈타이나가 러의 방에 들어와 에키드나가 오늘 회의에서 그를 지도자 직책으로 승진시킬지도 모른다고 알립니다. 러가 무언가 어리석은 말을 하기 전에 슈타이나는 자신이 그 사실을 멜미는 그가 마계 군대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러는 그녀를 배신할 생각이 없으며 오늘 후에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고 재빨리 확신시켜줍니다. 슈타이나가 러의 말을 받아들이지만 에키든에게 그의 진짜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허락할 때까지 말이죠. 그녀의 시선은 러가 들고 있는 책으로 향하고 슈타이나는 에키드나가 그 책을 자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러는 슈타인에게 시간 날 때 책을 한 권 골라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 멍청한 소 같아. 모욕적인 말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슈타이나가 레어에게 정말로 현자의 돌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다. 현자의 돌을 러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슈타인에게 자신의 도움으로 현자의 돌을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확신시킨다. 현자의 돌을 얻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만족한 슈타이나는 방을 나선다. 이제 혼자가 된 러는 책을 바라보며 표지에 그려진 못생긴 그림을 응시한다. 표지에 그는 미소 짓고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가 아직 데모나트에 있을 때 인간들을 섬기던 시절 그는 이브라드라는 인프를 만났습니다. 이브라드는 러에게 인프들이 인간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브라드가 외모가 좋지 않았기에 러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에게 해칠 의도가 없다면 인간 세상에 왜 있는지 묻습니다. 이브라드는 마왕이 월터 화이트와 함께 우유빛 가루를 요리하려다가 실수로 위대한 영혼의 차원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계의 신사클럽이 심각하게 부족했기에 그들은 그냥 지구에 와서 러가 자기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재밌게 놀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이야. 이브라드는 계속해서 홍커들이 분명 훌륭하지만 인간 세상의 진정한 보물은 마계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치라는 것을 덧붙인다. 마계에 대해 궁금해진 러는 거기에 평화가 없는 이유를 묻는다. 이브라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들의 지배자 베릴은 나루토를 본 적이 없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밝힌다. 베릴이라는 이름을 듣고 러는 인간들에게 그가 악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실패한 예술가. 아이브레드는 러의 반응을 살피려 하지만 실패하고 공포가 밀려온다. 그를 덮친다. 놀랍게도 러는 차분하게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한다.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산책을 하며 아이브레드는 마음을 열고 악마들은 전쟁을 원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원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본능에 이끌린 몇몇 오크와 구울들이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모두가 그 결과를 떠안게 되었죠. 결국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또한 포털로 돌아가려 했지만 닫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벨릴이 나머지 사람들을 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러가 세계 정복을 위한 벨릴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이브라드는 무자비한 지배자 벨릴이 인간에 대한 힘을 이용해 대규모 침략을 계획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대규모 침략 말입니다. 러는 악마 한 마리를 쓰러뜨리는데 보통 3명의 인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브라드는 이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러가 그들을 악마라고 부르는 게 우스운 이유를 설명한다. 악마 세계에서 악마들은 사실 나머지 하급 악마들을 똥처럼 취급하는 부르주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을 하급 악마들을 똥처럼 취급한다. 악마 세계조차 자본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러는 이브라드가 조금 불쌍해진다. 이를 눈치챈 이브라드는 비꼬듯 그에게 감사를 표한 뒤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그는 갈 곳 없이 갇혀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들은 그를 죽이려 하고 악마 세계의 악마들은 그와 그의 종족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결국 모든 것에 지친 이브라드는 러에게 그냥 끝내라고 말하지만 러는 그저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침묵 속에 계속 걷던 중 이브라드는 불안해하며 결국 러의 이름을 묻습니다. 처음으로 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이름을 물은 사람은 그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브라드는 러에게 이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러는 그런 귀중한 가르침에 감사하며 자신을 러, 바이오, 무기라고 소개해야 합니다. 이름을 주고받은 후 러는 자신이 악마와 싸우도록 만들어졌다고 늘어놓습니다.
악마들을 말이죠. 이에 이브라드는 러에게 그의 삶은 5명의 다른 아빠를 둔 미혼모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5명의 다른 아이 아빠 말이죠. 러에게 깊은 연민을 느낀 이브라드는 전쟁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말이죠. 레어는 거의 기계적으로 다음 전쟁을 기다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러에게는 전투 계획 이상의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브라드는 함께 앉아서 말해봐. 그러는 동안 이브라드는 전쟁이 끝나면 러는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는데 그 생각에 러는 깊이 괴로워한다.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눈치챈 러는 미소를 짓고 전쟁에 있는 한 자신의 목적도 있다고 이브라드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이브라드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다. 그는 러에게 갈등 속에서만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결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러는 죽을 수 없으니 이 끝없는 순환은 결국 그를 비참한 패배자로 만들고 영원히 공허함만 더하는 목적을 쫓게 될 거야. 이브라드의 걱정을 이해한 러는 자신이 가장 약한 생체병기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헤어질 때까지 계속 걸어간다. 헤어지기 직전 이브라드는 러에게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현재 러는 이브라드가 쓴 책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마침내 자신의 중요한 친구가 이기적으로 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에키드나와 그녀의 장군들 앞에서 레어는 자신의 정체와 마계 군대에 합류한 이유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정체와 마계 군대에 합류한 이유를 밝히려 합니다. 다크 나이트 오닉스를 보고 에키드나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려던 생각을 접습니다. 그녀는 이 매력적인 전사가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그들이 진정한 발전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를 5번째 장군으로 삼으려던 바로 그때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위대한 만화 부족으로 영혼의 차원문이 곧 닫힙니다. 에키드나, 슈타이나, 흑기사 오닉스가 차원문 유지를 위한 만화 공급에 나서면서 축제는 갑자기 중단됩니다. 그들은 차원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만화를 공급합니다. 차원문을 성공적으로 안정화시킨 후 에키드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장군들과 함께. 그녀는 시간을 벌었지만 차원문이 다시 닫히기까지 단 7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다시 열릴 시기를 알 수 없기에 에키드나는 자신의 신뢰하는 조언자들에게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2가지 선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레날레스를 공격하여 현자의 돌을 빼앗거나 마군을 해산하고 마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슈타이나가 우려를 표하며 성공적인 공격을 감행할 만큼 충분한 전사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에키드나도 동의하며 마계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현자의 돌을 절실히 원하지만 자신의 군대를 무모한 공격으로 몰아넣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학살이었죠. 특히 그들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의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영웅과 맞닥뜨릴 거란 걸 알았으니 말이에요. 그들의 군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다크 나이트 오닉스에게로 시선을 돌린 에키드나는 레이에 대한 답답함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사실 자신이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방법이 없어진 에키드나는 현실을 마주하고 결국 군대를 해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마계로 돌아가면 악마들과 마왕들이 자신의 리더십과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거부하며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릴리는 여왕의 기운이 방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그녀는 에키드네에게 러가 그들 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기 전에 슈타이나가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꿈을 생각하며 에키드나가 일어서자 다크 나이트 오닉스가 부드럽게 그녀에게 마계를 위해 그려왔던 비전을 이야기해보라고 격려합니다. 에키드나는 심호흡을 하고 한때 자신을 이끌었던 희망을 드러냅니다. 어릴 적 그녀는 현자의 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 그 돌이 황량한 웨이스랜드를
무성한 초록 들판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그녀는 현자의 돌을 이용해 생명과 번영을 마계에 가져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비전은 인간 세상으로 그녀의 백성을 이끌고 현자의 돌을 빼앗아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그녀의 결의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원문이 닫히려 하고 압도적인 역경에 직면하며 에키드나는 그녀의 모든 희망이 짓밟힌 것처럼 느낍니다. 런은 한숨을 쉬며 가면을 벗고 장군들을 놀라게 한다. 그는 현자의 돌이 소원을 들어주는 유물이 아니라 미세 블랙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기계시대의 고도로 발달된 엔진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에키드나의 꿈을 마법처럼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다. 돌아서지 않고 마왕은 절망에 찬 채 창밖을 바라보는데 레어는 현자의 돌의 힘을 완전히 사용하려면 인간들도 찾고 있는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상황을 파악한 에키드나는 인간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발을 뺍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백성을 위해 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런은 이 세상에 현자의 돌이 실제로 2개 있다고 밝히며 에키드나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안도감 대신 에키드나는 충격에 휩싸이고 그 계시에 정신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계시에 그녀의 혼란을 감지한 런은 그녀에게 자신을 마주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녀가 그에게로 돌아서자 런은 변장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가식은 통하지 않아. 숙적 럴을 본 에키드나는 잠시 혼절한다. 깨어난 에키드나는 레에게 화염 마법을 퍼붓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확실히 보여준다. 잠시 후 에키드나와 그녀의 부하들은 2번째 현자의 돌을 찾기 위해 럴을 따라간다. 그리고 여전히 러에게 화가 난 에키드나는 그에게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건지 묻는다. 이 말을 들은 러는 공영에 처했던 마왕군을 도왔던 것이 자신이었다고 일깨워줍니다. 절박한 순간에 말이죠. 한편 슈타이나가 마치 부부싸움처럼 싸우는 러와 에키드나를 지켜보며 러가 다크 나이트 오닉스인 척 연기했던 것을 알았을 때 마왕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떠올립니다. 그녀는 다크 나이트 오닉스인 척했던 러에게 심지어 치부를 노리는 공격을 시도하지만 다행히도 빗나갑니다. 그때 장군들이 러를 감싸며 그가 어떻게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죠. 결국 에키드나는 동굴 속에서 2번째 현자의 돌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현자의 돌 말이죠. 레는 그 돌이 세체 산맥에 있다고 밝히는데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현재 런은 에키드나에게 현자의 돌에 대한 정보를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동안 진행해 온 프로젝트이고 이제 에키드나가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어받게 될 테니까요. 에키드나가 동의하자 런은 현자의 돌이 그녀의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지는 않으며 작동 매뉴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와 화해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러려면 인류와 화해해야 해. 러가 에키드나에게 그럴 수 있겠냐고 묻자 마왕은 인간과 악마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결의를 표명한다. 여정 중 에키드나는 러에게 기계시대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묻고 레어는 자신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원하는 능력을 복제할 수 있는 생물 무기였습니다. 에키드나는 충격을 받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러를 만나고 그가 자신을 만나는 것은 모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들의 뜻이겠죠. 러를 만나고 그가 자신을 만나는 건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런은 에키든에게 영원히 은퇴할 때가 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로 은퇴해야 할 때라고 말이죠. 1000년 더 산다면 미쳐서 인류에게 위협이 될까봐 두렵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인류에게 위험이 될까봐 두렵다고 말입니다. 에키드나가 갑자기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처럼 말하는 이유를 묻기도 전에 마이 케미컬 로맨스에게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끊긴다. 장군들이 현자의 돌이 어디 있냐고 묻자 런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며 자신의 심장이 사실상 현자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말리다. 에키드나와 그녀의 장군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지는 가운데 런은 그들에게 자신을 죽이고 심장을 가져가라고 재촉한다. 계획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런은 인류를 학살하겠다고 위협한다. 거절하면 스스로 해치우겠다고.
그러면서 그는 칼을 들고 에키드나와 그녀의 장군들에게 그를 살인 기계가 되는 것을 막으라고 도전합니다. 젊었을 때 에키드나는 어른으로부터 최강의 마왕을 비롯한 여러 강자들을 가볍게 무찌른 영웅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른은 에키드나에게 영웅과 결코 싸우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온 동네가 콘서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얻어맞을 거라고 충고했습니다. 물론 당시 에키드나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영웅과 마주하게 된다면 그가 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에키드나가 레오에게 도전하는 그를, 그리고 장군들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본다. 어쩔 수 없이 에키드나는 망설이며 검을 들고 싸움에 뛰어든다. 하지만 몇 분 만에 러는 그녀를 제압하고 그녀를 세게 던져 얼굴이 거친 땅에 마구 문질러진다. 러의 행동에 좌절한 에키드나는 그에게 왜 그토록 열심히 지켜왔던 세상을 파괴하려 하는지 묻는다. 으르렁거리며 웃는 러너는 인류에게 자신이 필요 없다면 세상을 파괴하더라도 인류로 하여금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막 에키드나를 죽이려는 순간 에드왈드가 러를 막아서며 이 광기를 멈춰달라고 애원한다. 이 미친 짓을 러가 에드왈드를 마구 때리는 와중에 슈타이나가 러에게 영원히 절친이 되고 싶다는 말이 거짓이었냐고 묻는다. 영원히 친구가 되자고 했던 말이. 그러자 러는 슈타인에게 공격을 퍼붓지만 공격이 닿기 전에 에드왈드가 뛰어들어 슈타이나를 감싸며 공격을 대신 받는다. 그 순간 스타이나가 레어가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말을 진심으로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완전히. 러가 에드왈드를 끝장낼 움직임을 보이자 에키드나가 그녀의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지쳐서 분노에 찬 러는 끝없는 싸움에 지쳤다고 인정합니다. 싸움에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도 계속 싸워야 한다며 한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든 인간들을 탓해야 할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악마들을 탓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어서 인간과 악마 모두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악마들을 물리쳐 영웅일을 완전히 그만두려고 합니다. 리오의 이런 모습을 본 릴리는 그를 말립니다. 그만두기만 한다면 그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칼을 칼집에 넣으며 리오는 릴리에게 말합니다. 개 같은 제 고민을 애니메이션 시작부터 계속 털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마법 화살을 릴리에게 쏘아 쓰러뜨립니다. 그 광경을 본 에키드나는 리오에게 달려들며 그가 영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릴리와 멜니스를 제외한 나머지 장군들은 그녀와 함께 러를 죽이려 한다. 러를 죽이려 한다. 에드왈드는 용의 피를 풀어내지만 그럼에도 패배한다. 어쩔 수 없이 멜니스가 레오와 싸우기 위해 전투에 뛰어든다. 격돌하는 와중에 멜니스는 레오에게 지금 멈춘다면 2시간짜리 울음소리 녹음을 해주겠다고 말한다. 만약 그가 지금 멈춘다면 말이다. 하지만 러는 그의 제안을 비웃고 멜니스를 얼려버린다. 암살 장군이 쓰러지자 릴리는 페닐리르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리오를 공격한다. 눈에 눈물이 고이자 릴리는 리오에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지만 리오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몇 초 후 리오는 릴리를 내쫓고 에키드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몇 초 후 리오는 릴리를 내쫓고 에키드나를 매우 어려운 결정에 이르게 한다.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크리우스가 에키드나에게 왕좌를 물려줄 때 그는 그녀에게 강력한 주문을 맡겼는데 그것은 연궁을 쓰러뜨리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주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주문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도박과 같다고 경고했다. 당시 에키드나는 그렇게 절박한 수단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녀는 마법을 풀 준비를 한다. 한편 슈타이나가 개입하여 러와 말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번다. 그녀는 러에게 에드발트, 릴리, 멜니스를 제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지 공격만 무력화시켰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자신의 존재를 끝내고 싶어하는 진정한 욕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만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그가 스스로의 존재를 끝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신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목적 없는 삶에 떠밀려서. 러는 아무 말 없이 슈타이나를 공격해 날려버린다. 그 순간을 틈타 에키드나는 마법을 완성하고 러를 향한 발러, 마법을 준비한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만화를 소진하게 될 것이다.
그 마법은 러를 몇 분간 마비시켜 그녀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에키드나가 러에게 마법을 겨누자 그의 얼굴에 슬픈 미소를 발견하고 잠시 그녀의 결의가 약해진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한다. 장군들을 지켜주지 못했기에 계속해야만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러가 비켜주기를 바란다. 한편 레어는 과거 전투들을 되짚어본다. 처음 그의 임무는 인류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명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갈등을 갈망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전투를 찾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들은 그의 힘을 키웠다. 적들의 기술을 익히며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싸움을 유치한 놀이로 만들었다. 각각의 새로운 적들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기술을 익히면서 매번 싸움은 그의 압도적인 힘 때문에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되어버렸다. 인류가 악마와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에 접어들자 레오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파괴를 갈망하며 다시 인류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갈망은 그 안에서 자라나 그로 하여금 스스로 세상을 파괴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데몬 하트 시리즈는 원래 이 자류 파괴자가 되는 것을 막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지만 러의 오랜 존재는 이러한 억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어둠에 이끌려 러는 스스로 영웅들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자신의 목적을 재점화하도록 명령하려던 바로 그때 마계 군대가 공격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고 자신이 어떤 마왕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인류에게 최악의 위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러는 인류를 인류 최고의 구원자인 자신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역설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구원자, 바로 자신으로부터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너무 강력해서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러는 자신의 마음, 현자의 도를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자신 대신 인류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는 에키드나를 만났습니다. 마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불필요한 파괴는 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신념에 흥미를 느낀 러는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에키드나의 병사들을 납치하여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견해였습니다. 에키드나는 특이하고 친절한 그리고 그녀의 백성을 위해 악마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러는 자신이 마땅한 후계자를 자신의 마음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러는 영웅으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드왈트, 릴리, 멜니스, 그리고 스타이나와 싸우며 그들의 결의와 능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이 추구하는 유산에 걸맞는지 평가했습니다. 현재 러는 극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되돌아봅니다. 끝. 그는 에키드나를 마주하며 입모양으로 조용히 감사를 표하고 에키드나는 놀란다. 마법이 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효과가 나타나자 에키드나는 마법의 강도 때문에 온몸 구멍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러의 슬픈 미소를 떠올리며 에키드나는 이것이 그의 처음부터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처음으로 진정한 무력감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여정 초기에 힘없고 불확실했던 영웅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낍니다. 그의 여정의 시작으로 마지막 순간 러는 에키드나를 바라보며 그녀가 겪는 엄청난 고통을 알아챕니다. 견디고 있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이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를 정복하려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에키드나는 슈타이나가 자신에게 러에 대해 처음 말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이미 그녀의 적들 절반을 쓸어버린 영웅, 러에 대해서 당시 그녀는 이 러와 수천 년 된 기록에 언급된 인물 사이의 연관성을 무시했습니다. 수천 년 된 기록에 나오는 인물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3,000년이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최근 러가 기계시대 출신이라고 밝히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3,000여 년 동안 살아온 영웅, 시간을 초월한 존재, 그리고 이제 끝없는 삶의 종말을 구하는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에키드나가 러를 더 오래 쳐다볼수록 그녀는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견뎌온 엄청난 고통, 그녀는 인류를 위해 싸우며 수세기 동안 그를 괴롭혀 온 고독을 본다. 자신이라고 부를 사람도 집이라고 부를 곳도 없이. 에키드나의 눈에서 런은 슬픔과 동정심을 알아차리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녀에게 괜찮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그녀 곁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조용히 안심시킨다. 그는 결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고립되었기에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제 분노로 가득 찬 에키드나는 러에게 조용히 묻는다. 왜 그가 그렇게 선택했는지 궁금해하며. 번개 같은 허벅지를 가진 라틴계 악당을 믿을 수도 있었는데 혼자 싸웠어. 허벅지. 러는 그녀의 좌절에 희미하게 미소 짓고 조용하고 씁쓸한 승낙과 함께 영웅이 아니면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늘 생각했다고 대답한다. 에키드나가 러에게 영웅의 죽음을 약속하자 그는 일이 다르게 되었더라면, 그녀와 그녀의 충직한 장군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더라면 하고 바랄 수밖에 없다.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낀 에키드나는 자신의 장군들에게 자신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라고 명령한다. 이를 에드왈드, 멜니에스, 스타이나, 그리고 릴리는 여왕의 명령에 따라 각자 러에게 공격을 퍼붓고 마침내 그의 길고도 지칠 줄 모르는 영웅으로서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 완전히 녹초가 된 러는 땅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인다. 지친 마왕과 그녀의 부관들은 그의 주위에 모여들고 에트키드나는 그가 악당을 연기하게 되어 만족하냐고 묻는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러는 자신은 언제나 악당을 연기하고 싶었다고, 모두의 뺨을 찰싹 때리고 싶었고 그녀와 함께 그럴 수 있어서 기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표정의 에키드나는 그가 너무 봐줬다는 것을 알고 그를 질책합니다. 그들을 러가 모르는 척하자 에키드나는 화를 내며 그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격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녀의 공격을 레오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얼마나 크게 지고 있는지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 에키드나는 러가 처음부터 지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직 영웅은 그 후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키드나와 그녀의 부하들에게 자신의 심장, 현자의 돌을 건네줍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이 엉망진창 애니메이션에서 조연으로 남는 것에 지친 멜라니가 앞으로 나서서 리오의 심장을 빼앗아 모든 것을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릴리가 가로막으며 에키드나에게 리오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이를 본 에드왈드는 릴리를 붙잡으며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고, 아니면 다음 시즌까지 계속 가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에키드나가 러의 미소를 보며 그가 끝까지 영웅으로 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끊임없는 악몽에 너무나도 공포를 느껴 인류를 멸망시키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러고는 러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일행에게 재촉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에키드나는 그에게 후회하는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슬픈 미소를 지으며 러는 슈타인에게 발 마사지를 받지 못한 것이 유일한 후회라고 말합니다. 슈타인에게서 말이죠. 리오는 아무렇지도 않게 에키드나에게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자신의 심장을 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질투심에 휩싸인 에키드나는 리오에게 자신도 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리오의 배를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리오를 보며 에키드나는 결국 현자의 돌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은요. 리오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며 에키드나는 마계와 인간계 사이의 사절로 그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사절로서 말이죠. 안도감 대신 러는 좌절하며 소리치고 그녀에게 자신을 끝내달라고 애원한다. 파인애플 토핑을 얹은 피자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고집한다. 파인애플 토핑 말이다. 에키드나는 냉정하게 자신의 결정을 고수한다. 이제 절망에 빠진 러는 에드왈드에게로 돌아서서 마녀 여왕의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에드왈드는 비웃으며 러에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에키드나에게 동의하며 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한다. 러가 딸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네요. 러가 에드왈드를 멍청이라고 부르자 릴리가 끼어들어 러에게 진짜 바보는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릴리는 러에게 화를 터뜨리며 도움이 필요했을 때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을 질책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했을 때 말이죠. 감정에 북받친 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파괴적인 사람에게 빠진 자신을 바보라고 자책합니다. 자기 파괴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끌린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레어는 멜니스에게 돌아서서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장소를 정하고 일을 끝내. 하지만 암살자는 복종하는 대신 러의 뺨을 때리며 강한 척하지 말라고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살고 싶어 한다.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때 슈타이나가 끼어들어 러가 인류의 구세주라는 인격 너머의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만큼 인류를 보호하도록 강요하는 명령을 무력화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마침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러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려 하자 슈타이나가 거의 강제로 그에게 시도해 보라고 합니다. 결국 러는 슈타이나의 계획을 따르며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라고 강요하는 목소리들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합니다. 놀랍게도 목소리들은 마침내 멈춥니다. 의식을 되찾은 러는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30초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에키드나가 레에게 최종 선택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에게 영혼을 빼앗는 격렬한 키스를 선사하여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살고 싶다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러가 주저하는 사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라는 아이브레드의 조언이 떠오릅니다. 그의 머릿속에 에키드나가 인류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자신과 손을 잡으라고 재촉하자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힘을 합칠 것을 종용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러는 에키드나의 손을 잡습니다. 새로운 삶을 받아들입니다. 몇 시간 후 러는 마왕성을 둘러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의 새 집입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장군들이 완전히 만취해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합니다. 소파에 앉아 에키드나가 러가 자신 밑에서 일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러는 에키드나에게 흥미를 더할 수 있고 그녀가 자신 밑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제를 바꾸며 에키드나는 러에게 당분간 자신의 생애 계정을 비활성화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회하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요. 화제를 바꾸며 에키드나는 레어에게 당분간 자신의 생애 계정을 비활성화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회하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의 생애 계정을 비활성화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회하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러는 그녀의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기에 죽음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꿈을 말이죠. 에키드나에게 손을 내밀며 러는 그녀를 믿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러는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아이를 울린 적이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바보 같은 여자아이처럼 에키드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합니다. 갑자기 여러 작업자들이 나타나 마왕군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로 그녀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마왕군 관련 업무 말이죠. 미소를 지으며 에키드나가 레어에게 일하라고 말한다.